오늘 톡쇼의 오프닝은 초대 손님께서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글을 대신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한 얘기가 기억에 납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그렇게 많았던 의병이 병자호란 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백성을 두고 도망쳤던 선조 임금이 자신이 부른 명나라 군사 덕에 나라를 구한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의병들의 공은 무시하거나 심지어 역심을 품은 자들로 몰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관홍 잠수사가 의로운 일을 하고도 국가에게 버림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생각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진 않았을지 염려됩니다. 김광진의 톡쇼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홍걸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김광진의 톡쇼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후기 게시판에 그리고 국민TV 게시판에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초대 손님으로 주신 분들에게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회, 2회에 진선미 의원과 우원식 의원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그리고 또 앞으로 톡쇼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재미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질책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미라고 하는 것이 꼭 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인터레스팅한 말 그대로의 정통 시사 토크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해드리는 것으로 그 즐거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입니다. 국민TV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거의 지금 3년째 가까이 국민TV를 조합원이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어요. 비슷한 의견들도 있고 한데 제가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홍걸 위원장님은 누군가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불리시니까 실제 연세보다는 훨씬 더 젊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 어떻게 보면 나이보다 좀 동안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63년생이시니까 53세 우리 나이로 그러신데 여기 브릿지 9652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칭찬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동안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글쎄요, 나이값을 못해서 그러나요? 저는 좀 연세라는 말씀도 좀 불편하고 그러면 늙은이 같이 들려서 제가 50대지만 마음은 3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과로도 안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가 이유도 있겠죠. 약간은.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입장들, 의견들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팔로우를 하면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글을 남겨도 그것을 얼마나 기자들이 받아주느냐 또 그 자체가 또 기사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김홍걸 위원장님 글 쓰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기사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몇몇 분께서 비슷한 맥락의 질문 주셨습니다. 스타마이소울님은 지난주에도 주셨는데 또 주셨네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항상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주요 일간지를 다 읽으시고 분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포인트를 잡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직관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뉴스를 예. 인터넷으로 열심히 보는 편인데 이제 또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린 기사들이 예. 많으니까 중요한 그것을 기사들도 보다가 추려지니까요. 예. 이거는 한마디 할만 하겠구나 하면 이제 커멘트를 하는 건데 예. 제가 사실 그 SNS를 원래 안 했고 그렇죠.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저하고 같이 다니던 분 중 한 분이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일단 그 만들었고 예. 그때는 선거 때는 바빠서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전혀.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껏해야 2달 반? 예.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저도 제가 글 올린 것을 그렇게 기사화를 많이 해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고 예. 뭐 그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신문 기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비슷한 이 생각을 예. 가지신 분들과 공유하기 그냥 위해서. 공유한다는 그런 편한 생각으로 쓰는 것이지 그렇게 뭐 언론을 의식하고 쓰지는 않아요. 예. 최근에 제가 쓴 글을 다시 공유해 가셔가지고 예. 그 자체가 또 기사화가 예. 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자주 페이스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물어봐 드려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왜 지난번에도 출마하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셨는데 출마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었지만 그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향후에 뭐 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뭐 출마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뭐 제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또 그 여건이 맞으면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궐선거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기회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 또 사실 그게 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야 기회가 예. 생기는 것이라 뭐 우리 당이 됐던 다른 당이 됐던 간에 이건 뭐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한다 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전에 말한 대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앞서도 뭐 선거 때의 이야기 잠깐 뭐 주시긴 했는데 지난 선거 때 광주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뭐 광주 전남북 다 광주 전남북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사실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내려보자면 호남 민심은 또 어떻다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차례 얘기 제가 했지만 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으로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이 이쪽에 있을 때 저지른 잘못을 그분들은 가서 옷을 갈아입어 버리니까 그분들 책임이 아니고 우리 당의 책임인 것으로 돼버려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것도 있는데 물론 우리 당의 후보들 중에 사실 괜찮은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람 때문에 낙선된 그 점은 안타깝지만 당의 입장만 놓고 보면 한 번쯤 그렇게 혼이 나서 정신 차리고 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선거 때의 그 기억 중에 영상을 화면으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충장로에서 문재인 대표와 김원걸 위원장님이 같이 이렇게 서 계셨던 그 상황일 것 같은데 그 그림에 대한 구상은 누가 제안을 사로 먼저 하신 거예요? 뭐 저는 특별히 그 일정에 대한 제안은 한 적이 없고요. 그저
다른 분들도 물론 하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지도부와 조율을 하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광주에 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는 했던 것이죠. 근데 오셔서 일정이나 뭐 발표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 저도 그날 우체국 앞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문재인, 김홍걸 이렇게 이제 연호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노무현, 김대중 이렇게 이제 연호를 하던 풍경도 떠오릅니다.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름, 뭐 어쨌든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김대중의 그늘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물론 뭐 저희 아버지의 그 그림자를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물론 그분의 정신은 이 시대에 맞게 발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그분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또 저는 저대로의 뭐 잘하는 것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그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김홍걸만의 정치의 얘기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 선거는 지난 선거입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또 선거가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대선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쨌든 호남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다시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특히나 뭐 어쨌든 다양한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평가가 여러 후보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좀 어떤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우리 당이나 문재인 대표나 뭐 다른 대선 주자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요. 물론 호남을 뭐 자주 방문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원내에서 일당이 됐고 또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정권을 잡을 준비가 돼 있다. 정권을 잡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러워요. 지난번에 19대 국회를 할 때는 우리가 일당이 아니니까 새누리당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변명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변명 아닌 변명이죠,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에게 힘을 국민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때 제대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사실 저 사람들은 권력을 줘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대선도 크게 만들어줘봤자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까 봐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진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두 분을 모시고 그 뜻과 유지를 받들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열기라든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희 정도 세대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그 추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뜻을 계승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맥이 끊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다양한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 가족들이라든가 또 그분을 모셨던 분들이 그런 쪽으로 충분히 좀 일을 잘 하지 못한 탓이 크고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아마 금년 내로 새로운
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시기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의 모습과 뜻을 2016년에 맞도록 이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민 통합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실 겁니다. 사실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시기도 한데 그조차도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대한 고민들 이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게 뭐 얼마 전인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지금 흔히 중국통이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부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 혹은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떠세요? 예, 6.15 때만 해도 정말 남북 간의 평화 교류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 국제 정세에다가 또 그 후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상황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특히 이번 박근혜 정권은 그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무원칙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이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이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예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되게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정말 이 상황을 악화만 안 시켜도 다행이다. 더 이상 사고만 치지 않아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사실 뭐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육자회담이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도 고민입니다만 사실 이 정부가 대북에 대한 고민 혹은 육자회담이나 한중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스탠스 자체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교류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인데 잘 이 정부가 새겨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좀 충고를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북측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그 방침 자체가 합리적이고 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정책이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확고하다 하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한테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 미, 중, 이런 국가들이 이 한국 정부는 오락가락 한다든가 저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주장만 한다든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완전히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은 따돌림 당하고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하게 되면 나 홀로 그냥 우리만 반격 노선을 최악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 상황이 돼 있는데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런 쪽 분들은 제대로 대통령에게 이 그런 보고를 올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은 대통령에게 이 제대로 보고할 수 없는 인의 장막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동안의 모든 정권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은 인의 장막이란 게 다 있어 왔죠. 그런데 이번 정권은 아마 이승만 박사 때 자유당 정권 이후로
인해 장막이 제일 심하지 않은가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97년도에 대통령 계실 때는 그때도 귀거를 청와대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따로... 저는 미국에 유학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있었고 예. 뭐 방학 때 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청와대에 있기도 하고 그랬죠. 예. 청와대에서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실제 그 안에서의 뭐 에피소드 중에 국민들께 뭐 청와대 생활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좀 재밌는 이야기 있으시면 하나 좀. 글쎄요, 뭐 청와대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건물이 관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거하는 관저가 조금 건물이 크다 뿐이지 뭐 엄청나게 화려하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일반 가정집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행이랄까 이런 의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인해 장막에 쌓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통령과의 만나는 그 기회를 독점을 해야 자신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과거의 관행을 깨고 새로 대통령이 될 분은 좀 청와대를 좀 더 개방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도 국회니 뭐 이런 데로 나가서 뭐 의원들과도 만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의견 교환을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한국 정치는 대화가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끼리도 그렇고 뭐 의원과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도 그렇고 내각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각자 그냥 화면만 보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기 바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보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정치가 좀 정치답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합니다. 뭐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올 하반기부터 여러 이제 정치적 이슈들이 이제 흘러오지 않습니까? 뭐 각 당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고 또 그러고 나면 바로 대선 주자의 레이스들이 이제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내년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대선 주자가 선출돼서 말 그대로 대선을 향한 이 발걸음들이 쭉 가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고 뭐 그 이야기들도 나누고 했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정권 교체 꼭 그것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져도 지금 현재의 방식은 좀 바뀔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되고 또 당 운영이 그러니까 현재 당의 운영이 아무래도 이 선진화돼 있지 못하다. 그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많다.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그렇죠. 있지 않죠. 누가 대표가 되든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당 운영이 옛날과는 달리 이제 대부분 국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니까 더더욱이 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정책, 전략, 홍보 이런 쪽에 좀 더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돈도 좀 쓰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좀 더 국민들께 예.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정권 교체 길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때그때의 어떤 이벤트 정당이라기보다 100년 가는 정당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긴 흐름에서의 정책도 필요하고 그것을 운영할 만한 조직도와 체계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제가 4년간 여의도에 있는 동안 당대표가 12번 바뀌셨거든요. 예. 그러니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갖춰 나갈 시간도 없는 것이고 대표가 바뀔 때마다 정책위 의장도 바뀌고 뭐 이 계속 간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 당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만 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이번에 새로 뽑히게 되는 분들은 좀 그런 일들은 그런 시행착오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라면 그분에게 일단 권한을 주고 그러니까 임기는 큰 잘못이 없다면 보장을 해주고 대신에 책임지고 당을 제대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당 운영이 좀 확실하게 선진화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질문에 제대로 딱 답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뭐 거론되는 많은 당대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군들 중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이 좀 있으신가요? 대표요? 예. 글쎄요, 아직 뭐 다들 공식 선언을 다들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또 뭐 저는 특정 정치인을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근데 이제 나온 후보들이 또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호남을 대변하는 후보다. 또 이제 멀게 보면 어떤 호남 출신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글쎄요. 호남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들이. 그러니까 호남을 대변한다. 근데 호남에서 원하는 것은 꼭 호남 출신을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뭐 호남만을 신경 써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의 병폐 호남에서 너무 쉽게 당선되니까 그 기득권에 취해 가지고 이 유권자들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했던 그런 병폐가 좀 바뀌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보고 싶어 하시지 않나. 또 좀 전에 말한 대로 이제 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할 능력이 되는구나. 정권을 맡기면 잘하겠구나 하는 그 믿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로 말씀하셨으니까 또 뭐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저희 당에만 해도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뭐 안희정 지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 뭐 이재명 시장도 요즘은 그 당신농성 이후에 꽤 많이 지지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인물 구도들 뭐 그분들도 다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신 건 아닙니다만 개별적인 면면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런 역할들을 조금 더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물론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시긴 하지만 뭐 경선은 상당히 치열한 또 흥미로운 이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됐던 누가 됐던 이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을 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갖춰 나가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현재는 마음속에 찍어놓은 어떤 후보는 없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국민들 눈에 맞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올라가야죠. 예. 아까 우리 청와대의 생활 이야기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엊그제 정세균 그 국회의장께서 개헌론을 다시 한번 꺼내 드셨고 사실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신 우윤근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유명한 개헌론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과 오랜 기간 함께 하셨던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희망과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오래 뵈셨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현재 어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구도는 어떻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시기에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글쎄요, 저는 개헌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고민은 해보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지금 헌법 자체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헌법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 이 집권 세력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고친다. 그게 잘못하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력으로 집권하기 힘든 세력이 권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눠 먹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추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식의 개헌이라면 국민들도 찬성을 안 하실 것이고 국회에서도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나 노무현 대통령 생각과 같이 이 4년 중임제 또 정부통령제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많은 고민들이 여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렇죠. 계신 그리고 거죠? 만약 가능하다면 이 바뀐 시대에 맞는 예를 들자면 소수자 보호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헌법에 넣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기본권이나 사실은 이게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꼭 정부 구조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겠죠. 그런 고민들은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향성, 이상 중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이고 또 평화통일에 대한 바램들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도 백영덕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남북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연방제 통일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2016년의 시기에 생각하기에 남북 간의 통일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연방제 통일이란 것이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있고 북측에서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6.15 정상회담 때 이 김정일 위원장조차도 이 자신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를 꼭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연방제라면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돼야겠죠. 아무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제 물론 연방제는 사실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이 긴장 완화, 평화 교류 이게 우선 돼야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최고의 복지는 그 일자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더 큰 최고의 복지는 안보인 거거든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사실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요즘 연평도의 꽃게잡이 이야기도 많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개성공단도 그렇고 회초리를 휘두르는데 결국은 상대가 아픈 게 아니고 우리만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의 파탄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조언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김홍걸 위원장 모시고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여러 가지 고민점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개별적인 가정사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김대중의 그늘과는 다르게 김홍걸의 정치의 방향성, 김홍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거는 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배운 것이 크게 많고 뭐 잘난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간의 경험을 걸음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부족했던 점을 좀 반성하고 이번에는 좀 새롭게 그 부족했던 점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 정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런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 공무원들의 이 관료주의 이런 것을 제대로 깨지 못했고 또 그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갔고 또 기득권층의 논리에 현혹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과거의 경험을 이제 교훈 삼아서 정권 초부터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특히 이 수고 보수 정권 10년을 거친 후에 정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여러 가지 병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 초에 신속하고 강하게 몰아가지 못하면 결국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선한 권력을 좀 강하게 좀 그렇죠. 작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그 선한 권력을 그냥 선하게만 생각하고 맞습니다. 치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권형 개헌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TV를 통해서 김홍걸 위원장과 함께 김광진의 톡쇼를 듣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이제 많은 행보들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세요. 아까 뭐 보궐선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당대표를 나오시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저희 당이 뭐 지역별로 지역위원 시도당 위원장을 뽑으면 그분들이 최고위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니까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주자가 또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 도당 위원장이나 뭐 광주 시당 위원장이나 혹시 뭐 이런 식의 이름을 통해서 지도부로서의 좀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은 좀 안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정당에 처음 가입한 게 이번 1월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뭐 경험도 부족하고 지도부에 들어가기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뭐 다들 호남이 낳은 큰 인물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호남에서 이렇게 생활한 기간이라든가 그 호남 분들과의 뭐랄까 끈끈한 그 인연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호남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좀 주제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짧게 뭐 정치 해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 소명을 다하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니까 그 역할들도 충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의 말씀도 좀 전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뭐 사실 많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선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안고 계실 거고, 또 사실 포스트 DJ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게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포스트 DJ가 아니더라도 저희 당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많은 청년 단체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룹화하고 또 뉴 리더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과 소명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청년들에게, 많은 청년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치라고 하는 것을 몸소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정치가 좀 바뀌어야겠다. 그러니까 구태 정치가 좀 없어지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 하는 그것이 큰데, 그렇게 되려면 이 젊고 패기 있고 또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서줘야겠다.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 돕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뭐 20대, 30대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정말 취업도 힘들고 결혼, 육아 이런 것도 예전 같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저 이 불평만 하고 뭐 정치인들이 제 몫을 안 한다 하고 비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하고, 뭐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또 도울 만한 정치는 도울 만한 정치는 돕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권자가 돼야만 정치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그 말씀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 게 없으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생각나고 하는데요. 그 청년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을 당 내에도 그리고 당 외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내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으로서 향후에 대한 행보와 고민들 있으시면 정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또 선거 때 열심히 뛰었는데, 저는 그때도 국회의석 몇 개 더 얻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권 교체를 목표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야당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권이 강화돼서 제대로 된 수권정당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다음 목표는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 전통적인 지지층부터 우선 결집시켜야 된다. 그것이 돼야만 그 다음에 뭐 외연 확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서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 또 주인인 당원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을 다시 모셔올 수 있도록 예. 우리의 지지층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위원장님과 여러 그 선거 캠프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감동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호 여사께서 올해 연세가 95세가 되시는데 어찌 보면 정권이 바뀌는 마지막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꼭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네.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그것에 대한 답례로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 그리고 기대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15일에 분단 이후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올해로 꼭 16년이 흘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의 경제 경합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모습을 이젠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강경책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강경 노선을 오는 9월까지는 유지한 뒤에 대북 제재의 성과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강경의 분위기로 남북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뒤 올 연말에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을지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주지해 주시고 남북의 따뜻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